오후 들어 충남과 수도권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가운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턴 기온이 더 떨어져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북극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턴의 잘못된 결심 등을 언급했는데 유사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오후 대전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타고 온 택시를 빼앗아 고속도로를 질주한 20대가 시민들의 협조와 경찰의 추적으로 4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생생한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미국에 직접적인 핵 위협을 가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라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CBM은 최대 정점 고도 6,518km까지 상승해 1,000km 이상을 73분 넘게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압도적 대응 의지와 무비의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한 중대한 군사활동으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발사 훈련이 단행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ICBM 발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지난 15일 열린 한미 핵협의 그룹 2차 회의와 지난 17일 부산에 입항한 핵 잠수함 미주리함을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엔 시험 발사를 했다고 했지만 이번엔 발사 훈련을 했다고 표현해 고체 연료 ICBM의 실전 배치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했고 딸 주애가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사시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적들이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땐 더 위협적인 방식을 택해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며 핵무력 가속화를 위한 중대한 몇 가지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을 개편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먼저 공석 중인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지명됐습니다. 미국 통인 조태용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다자 통상외교 전문가인 조태열 전 유엔 대사가 지명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다양한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증을 비롯한 준비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현재 2차장 체제인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외교 국방에 이어 경제 안보를 전담케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과 네덜란드 방문 등을 통해 핵심 첨단 기술과 공급망 등 경제 문제가 곧 안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당내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여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울지 그 여부를 놓고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어서 추가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선 내일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갈등 봉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하는 게 현재 당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대세인 가운데 당내에선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일반론임을 전제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한 장관은 법사위 회의가 끝난 뒤 오늘 발언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잠깐 동석했던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내일 정식으로 회동을 갖는 것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봉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당 창당 카드로 지도부를 압박 중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대표와 김 전 총리의 만남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에 대해 당대표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방탄정당 또는 부도덕성에 대한 반성과 사과 또는 참회 이런 게 없다면 저는 정말 많은 건전한 시민들이 민주당부터 마음을 접지 않을까.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오늘 오후 대전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공장 직원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에서 잿빛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을 둘러싼 소방차들이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대전시 용산동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빠르게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20여 분 만에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가까이서 와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연기가 심한 것 같아가지고 냄새도 있고. 불이 났을 때 공장에는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자 해당 업체 직원들은 물론 인근 업체 직원들까지 일부 대피했습니다. 화장품 제조 공장 특성상 가연물이 많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아울렛에서 큰 화재를 목격한 일대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전에도 큰 불이 났었으니까 또 우리 그 동네 근처고 예사롭지 않다 싶어서 창문 열고 보니까 연기 기둥이 굉장히 솟구쳐 올라가가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완전히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택시를 탄 승객이 기사와 실랑이 끝에 휴게소에서 기사를 매단 채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차량으로 택시를 막고 고속도로에서 추격전까지 벌이면서 검거를 도왔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휴게소에 정차한 택시에서 한 남성이 기사를 끌어냅니다. 기사가 미끄러지자 주먹을 휘두르고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차문을 열고 기사를 매단 채 달립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차량이 추격에 나섭니다. 택시에 매달린 기사는 얼마 못 가 땅바닥에 나뒹 겁니다. 도주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제 차에 타고 따라갔죠. 택시 운전기사분이 차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추격이었죠. 범행을 목격한 시민 2명은 차량으로 택시를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남성은 이곳 휴게소에서 자신의 앞뒤를 막아선 차량 2대를 들이받고 택시를 운전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고속도로까지 쫓아갔고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40여 분간 택시를 추격했습니다. 차 다치는 것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까 쫓아간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먼저 행동을 한 거예요.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20대 승객. 전남에서 택시를 타 서울까지 가달라고 해놓고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린 거였습니다. 차에서 다치면 안 돼요. 경찰 조사 결과 승객은 범행 당시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승객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고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겐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오후 들어서 수도권과 충남 등지에 눈이 내리며 퇴근길 혼란이 우려됩니다. 밤새 눈이 그친 뒤 내일부터 나흘간 또다시 맹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눈송이가 펑펑 날립니다. 오후 들어 수도권과 충남 곳곳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리는 눈에 시민들은 모자를 쓰고 우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북서쪽에서 눈구름이 계속 다가오면서 오늘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중부 내륙 지역으로 눈이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차량이 몰리는 퇴근길에 눈이 집중될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 내륙의 눈은 밤새 그치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호남 서해안은 15cm 이상 큰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눈구름 뒤로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내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 영하 15도, 파주 영하 19도 등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나흘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오는 만큼 노약자와 심혈관 질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동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이렇게 매서운 겨울 한파에 한랭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뚜렷한 전조 증상 없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몰아쳤던 지난 주말, 천안과 태안에서 60대와 80대가 각각 외출했다 저체온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상고온에서 한파로 며칠 사이 기온이 20도 이상 뚝 떨어진 가운데 이달 들어 충남에서 확인된 저체온증 환자만 6명. 대부분 65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으로 2명이 숨지고 5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충남도에서는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내 20개 의료기관에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은 뚜렷한 전조 증상 없이 대부분 급속도로 악화돼 예방이 중요합니다. 음주나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심뇌혈관 질환자는 체온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돼 한랭 질환에 더욱 취약합니다. 심뇌혈관 기저질환을 가지신 노인분들께서는 한파가 지속되는 요즘 같은 경우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파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cm 많은 눈이 내리고 눈이 그친 뒤에는 지난 주말보다 심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연일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한랭 질환자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이신 호흡기내과 전문의 서지원 원장과 함께 좀 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그 이름부터 생소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소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감기와 비슷한가요? 네,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 사이의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항생제 반응이 있는 걸로 봐서는 바이러스보다는 세균 쪽에 가까운 건데 그 세균 중에서 그 세포 벽이 없는 세균이기 때문에 그 형체가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 주로 이제 같이 붙어서 살기도 하고 생식기나 또는 호흡기 쪽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 이 세균이 그 일반 사람들 감기랑 비슷한 증상들을 일으키거든요. 초반 일으킬 때는 인후통이라든가 두통, 발열 이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2주 정도 지날 때까지 기침이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벌써 폐렴으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제 청진을 하거나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 별 증상은 없는데 혹시 하고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폐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찰 소견하고 엑스레이 소견이 서로 맞지 않는 대표적인 균이기 때문에 그 세균성 질환 중에서는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진행된 상태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항생제나 이런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면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겪으신 분들 중에서는 보통 12세 이하 어린이가 환자가 8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어린이한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주로 생기는 게 그 10세에서 19세 정도 나이가 한 75% 정도 되고 그다음에 0 내지 9세 정도가 한 15% 정도 돼서 한 80에서 85%를 이 두 연령층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65세 이상에서도 이제 가끔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소아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그들은 그 면역이 생기지 않은 상태가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돌면서 마스크를 쓰고 격리를 많이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마이코플라즈마에 노출된 병력이 없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올해 이제 평소보다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코플라즈마는 보통 한 4 내지 7년마다 한 번씩 큰 주기를 갖고 많이 발생하는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그게 환자들이 이제 한번 생겼다가 항체가 생기면서 면역이 되니까 잘 점차 줄어들었다가 그 면역 항체가가 떨어질 때 되면 4 내지 7년마다 한 번씩 많은 유행을 일으켰던 질병인데 지금 마침 그 타이밍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이 없으니까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방이 요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방이 좀 어려우니까 치료법은 또 어떻게 병행이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치료는 이제 저희들이 그 아지스로마이신이나 또는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매크로라이드 계열의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기존에는 이제 많이 잘 들었었는데 지금 한 80% 정도에서 내성이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또는 그 레브플록사신이나 또는 목시플록사신 같은 퀴놀론 신세대 퀴놀론 계열의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면 잘 반응을 해서 큰 부작용 없이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런 약물들은 그 어린이들한테 쓰지 말라고 현재 규제가 돼 있는 연령 제한 약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지금 질병 자체가 중하고 그다음에 내성 자체가 많이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약하게 사용하면 큰 부작용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외에도 요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를 면역 부채를 꼽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뭐 아까 마이코플라즈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격리 생활을 하면서 그 독감도 그 노출되는 기회들이 줄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평소보다 국가에서 예방접종한 것이 한 10% 정도 많이 접종률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요즘 다시 많이 증가하는데 보통 1년에 저희 나라에서 한 125만 명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한 200만 이상 가까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도랑 비교해 보면 한 137배 정도 증가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 당시가 워낙 저희들이 격리하면서 이 발생이 줄었었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폭증하니까 137배까지 올랐다라고 네.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약물이라든지 치료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이제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당장 시급하거나 보완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인 위생 중에서 특히 마스크를 써서 내가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호흡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쉰다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크게 소리 지르거나 침 뱉을 때 그럴 때 균들이 밖으로 쏟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많이 줄여줄 수 있어서 그 내가 질병 걸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쓸 때 다른 사람한테 병을 퍼질 수 있는 확률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도 내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네, 뭐 독감이나 코로나19나 마찬가지로 개인 위생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재청 산하의 한 공립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여자는 임신을 하면 쓸모가 없다 같은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문화재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정화 기자입니다. 문화재청 산하 한 국립대학교의 수업 시간. 교수가 인체를 본따 그린 학생 그림을 두고 장애인 비하 막말을 내뱉습니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리가 좀 학생들이 매긴 강의 평가에서 나쁜 점수가 나온 것을 알고는 협박성 발언도 쏟아냅니다. 얘네들한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해할 거야. 교수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줄 수 있다고 나는 지금. 학생들은 다른 수업 시간에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등의 외모 비하 발언과 여학생은 임신하면 쓸모없다. 대학원생은 임신 순서를 정해라와 같은 발언도 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네 임신 순서대로 해서 해라, 맞춰라 이런 얘기였어요. 저 수업 시간에도 하시고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하시고.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갑질과 막말을 폭로하고 문화재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에는 졸업생들도 참여했는데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수년간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선임 변호사를 통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었을 뿐 악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교수의 막말뿐 아니라 예산 횡령 여부에 대한 탄원서도 접수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지난주 충남도 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달 안에 비슷하게 폐지 소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학생 인권 조례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 때문인데 서울시 의회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이 조례 폐지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은 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안에 서울시 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학생 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서울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은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26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폐지안 수리와 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당초 서울시 의회는 오늘 교육위원회에 폐지안을 올린 뒤 2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대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 중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 등 9개 시도 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 의회에 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 의회를 통해 의결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과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충남도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개편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상 자녀의 나이와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2019년 21.2%, 지난해엔 28.9%였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정부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행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기간과 한도를 크게 늘려 6달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첫 달 200만 원부터 매달 50만 원씩 늘어나는데 6개월째는 450만 원까지 오르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 장벽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반년간 부모 합계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자녀의 나이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립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지 않았을 땐 나머지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개편된 제도는 새해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 경우 3년 동안은 기존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 개편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19.8도, 영하 11.9도. 모두 이번 달 대전에서 기록된 기온입니다. 차이가 무려 32도 가까이 났는데요. 역대 12월 중 가장 더웠던 날에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이 되기까지 일주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찬 공기를 막아주던 제트 기류의 힘이 약해지는데요. 그 틈을 타 북극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빨라지면서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거고요. 올해 전 세계적인 엘니뇨까지 이번 겨울 유례없는 널뛰기 날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배송이 온 콜라가 얼어서 터진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동태되겠어요. 너무 추워요. 몸이 아리도록 추워요. 빙하기 오는 중인가요? 이렇게 추위를 호소하는 글도 많은데요. 그런데 내일 밤부터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모레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20일부터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강하게 밀려듦에 따라 대륙 고기압과 함께 우리나라는 영하권에 매우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위는 이른바 북극 한파라고도 불리면서 또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할 전망인데요. 피해가 없도록 예방도 중요하겠죠. 일단 한파에 가장 취약한 자동차 부품,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교체한 지 5년이 넘었거나 근래 방전으로 충전했던 적이 있다면 배터리 표시등이 푸른색, 그러니까 정상이더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미리 점검을 받고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차는 난방을 하게 되면 내연기관 차와는 달리 엔진의 남은 열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추위가 찾아온다면 주행거리는 대폭 줄어드는데요. 장거리 주행 시에는 줄어든 주행거리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얼어있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 이 현상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타이어 마모 상태와 함께 공기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또 주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자동차 고장을 사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밤샘 주차를 할 땐 지하나 옥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항시 도로 같은 데 예기치 않은 살얼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출발선 1km까지는 속도를 내지 않고 저속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죠. 서울시에서는 채우기, 틀기, 녹이기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채우기, 수도 계량기 함 내부를 헌옷으로 채우고요. 틀기, 강추위에는 수도를 조금 틀어놓는 게 좋은데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이 가득 찰 정도가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이기는 수도 계량기가 얼어버렸다면 뜨거운 물을 붓거나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한다? 안 되고요. 가득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주거나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너무 뜨겁지 않은 온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가오는 북극 한파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 한파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뉴스더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첫 선을 보인 5G 서비스가 상용화 5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느리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5G용 소형 기지국을 개발했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BTS가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360도 카메라와 VR 헤드셋 착용이 가능한 5G 통신망이 원활했다면 콘서트에 온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전 세계 75만 명의 시청자에게 한꺼번에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수차례에 걸친 업그레이드 끝에 5G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는 소형 기지국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5G 통신을 구성하는 중대역과 고대역 주파수를 전담하는 소형 기지국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시연에서 다운링크는 초당 최대 3GB, 업링크는 800MB 수준을 유지해 명실상부한 5G 시대를 가능케 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전송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특징을 가장 크게 가질 수 있고요. 이 소형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해 5G 전용망을 구축하면 그동안 상용화가 어려웠던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시티, VR 공연 등 5G 산업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애트리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이 함께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만들었는데 빠른 상용화와 시장화까지 염두에 두고 지난해 5G 기지국 구축을 미루던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주파수를 반납받은 정부는 해당 주파수를 5G 특화망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엿새째를 맞으며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령버스는 전체 버스 62대 가운데 전기와 수소버스 13대만 운영하고 있어 서산시가 전세버스 13대와 관용차 석대, 택시 50대를 투입해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서령버스 대표와 운행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0월 19일 서산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해 지역에 확산했던 소 럼피스킨을 내일부로 종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등 9개 시군 21개 방역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소 거래와 도축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소 럼피스킨은 서산 등 충남 9개 시군 41개 농가에서 발생해 소 1,700여 마리가 예방적 처분됐으며 52만 6천여 마리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세종시가 교육실습 플랫폼 기업인 앨리스그룹 등 차세대 첨단 기술을 보유한 6개 기업과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50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26년까지 세종시 지편동 세종테크밸리에 사옥과 연구 제조 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협약으로 신규 일자리 400여 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우리 지역 전역으로 눈이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최대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고요. 세종과 충남 내륙 최대 7cm, 대전과 충남 남동 내륙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다시 북극 한기가 내려와서 기온을 더 크게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무르겠고요. 모레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할 텐데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세종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공주와 세종이 영하 3도에 그치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천안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서산과 태안이 영하 5도, 아산이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영하 7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보령이 영하 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차츰 서해중부 전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확대되겠고요. 물결은 3.5m까지 일겠습니다. 한파는 주말까지 계속될 텐데요. 특히 금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